자, 잘 쉬고 왔죠?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제 그 중국민당 얘기, 민족주의자들의 얘기를 했다라면 그 다음 중공산당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차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하게 해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요즘 유튜브가 문제죠. 뭐든지 뭐가 이제 흥성을 하면 문제점이라는 건 언제나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같이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다 빠진 역사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참 큰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조회수도 엄청 높고,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전공자만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공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어떤 공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에 준하는 충분한 노력과 공부와 검증과 다방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일반 언론이나 뉴스처럼 팩트만 딱 다루던가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사건사만 쭉 정리해서 올리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무언가 내가 공적으로 컨텐츠, 그러니까 그것이 발표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유튜브에 뭘 올리는 거가 됐든 간에 뭔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유튜브 상에 존재하는 컨텐츠들 중에서 그나마 유명인들이 하는 것들, 교수님들이 하는 것들, 이런 건 이제 그래도 볼만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것들은 자기 분야의 전공 역할을 딥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일종의 입장의 차이 정도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유명 강사들이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본인이 발언을 잘못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이제 피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사건 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컨텐츠들인 거죠. 얼굴도 잘 안 나와. 이렇게 읽어줘. 근데 보다 보면 너무 이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예전에도 볼 적에 노태우 정권이 어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댓글에 제가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역사 교사인데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컨텐츠 만든 사람이 자기는 역사 전공자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 인정해줘서 너무 좋다 하면서 이상한 짝짝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이게 이 정권의 업적인지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결과인지 하나하나 다 나눠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한 대통령의 권력을 장악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결과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그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시대 상황, 그러니까 엄청나 특히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 이제 민주화의 여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로 인한 압력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야 되는 측면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20-30년 전에 준비했던 건데 그게 노태우 정권기 때 이제 쌓여서 딱 꽃을 피우게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이제 그냥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그냥 자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저평가를 받았고 최근에 와서 이제 고평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좋고 좋아요가 몇천 개씩 눌리고 댓글을 달고 이래버리면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악효과가 뭐냐면 일단 역사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왜곡도 생기고. 그건 그렇다 쳐요. 언제나 왜곡이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말싸움 하거나 본인의 왜곡된 어떤 신념을 강화시키는데 일견 도움이 되는 정도인 거지, 특별히 정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장광설을 얘기하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태우 정권기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제가 봤던 컨텐츠를 보고 경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하나가 뭐냐면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게 중국 관련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옛날엔 반일 민족주의가 강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반일적인 민족주의인 거죠. 일본을 극복하겠다, 일본이 싫다, 일본이 틀렸다, 이게 강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 반중정서가 굉장히 강화가 되죠. 반중정서가
강화가 된 이유는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중국이 대국 굴기, 자기들이 잘 나간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홍콩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굉장히 반민주적인 행태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한류의 과정 속에서 네티즌들 간의 어떤 격렬한 입담 싸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일부 네티즌들의, 중국 네티즌들의 황당한 행동들, 뭐 김치가 자기네 거라는 둥, 뭐 한복이 자기네 거라는 둥, 굉장히 정말 그 우리나라 유튜버들 못지않게 졸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반중 정서가 이제 높아졌어요. 반중 정서가 높아진 건 높아진 거고, 사실은 누군가를 배격하고 싫어한다라는 감정 자체로 뭔가 그 자체로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극복되고 고쳐져야 되는 문화인 건데, 여튼 간에 반중 정서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다 보면, 뭐, 거의 뭐, 욕하는 게 이제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뭐, 문화대혁명, 이거는 마오쩌둥이 사람들 다 갉아먹은 이야기고, 대약진 운동 했다가 다 굶어 죽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결과적인 이야기 위주로 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좀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이 영화 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굉장히 모멸적인 행동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렇죠? 표면화가 안 됐을 뿐인 거지.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 그건 그렇고,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적에 너무나 좀 어떻게 저열하고 저급하고 뭐 이렇게 욕하는 형태로 귀결되는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잘못 얘기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올바른가를 이야기하면서 대화 타협점을 끌어내고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가야지, 상대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다, 우리도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자, 얘기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이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신문화 운동이라는 것에 배경을 둬요. 신문화 운동. 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헷갈릴까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청나라라는 것이 존재했고, 태평청 운동이란 밀란이 일어났고,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그 신사청 중심의 중국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근대화 운동이 도모됐지만 실패했죠. 그 위에서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입헌파, 입헌군주제, 청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한 채 완전히 근대화로 나가자고 하는 캉리웨이 중심의 입헌운동이 있었고, 됐다, 이제 새로운 시대다, 아예 깨고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하는 순원 중심의 혁명운동이 있었던 거죠. 신해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신해혁명이 실패한 다음에 군벌 정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도탄에 빠진 중국을 구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가운데 베이징 대학교, 중국의 이제 명문 엘리트 대학교죠, 대학의 차이위안페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최원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이위안페이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기성 질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도모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신문화 운동이고, 그 신문화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건 차이위안페이, 뭐 후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건 루신, 그러니까 노신이라고 되는 아큐정전, 광인일기 쓴 문학가를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들을 하나하나 다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신랄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건 루신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루신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건, 유교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종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법이니 뭐 가족 어쩌고저쩌고 위계질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 효도를 이야기하면서 자라나갈 사람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유교적인 가족주의 문화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해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죠. 단순하게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고고학을 연구를 해서 중국에서 언제나 요순우탕 문무주공부터 시작돼서 춘추전국 시대로 내려오게 되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관이 있었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아니 요란 임금이 어디 있고 순이란 임금이 어딨냐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신문화 운동인 거죠. 기존의 어떤 문화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도모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백화문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문 보면 간자체를 쓰잖아요. 한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다 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공식 대장에 들어간 한문이 만자예요. 그리고 한자를 잘한다고 하면 한 5,000자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중국에서 정말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면 한 5만 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급 그 수준이 되면 한 10만 자 정도를 독해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한자를 갖고 한자를 공부해서 그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백화문 운동이라는 게 쉬운 한자 쓰기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게 현재 오늘날 간자체 운동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중국어라는 건 원래 한자랑도 또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신문화 운동이라는 것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깨자는 거예요. 어떤 언어적 엘리티시즘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자 등등등의 어떤 그런 각양에 존재하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뒤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신문화 운동 같은 게 되게 약해요. 왜냐면 우리는 일찍부터 구국운동,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걸로 많이 갔고 전통 문화를 굉장히 좋은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유교 문화, 제사, 그리고 위아래 사람들 존댓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제가 또 제 안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못지않게 또 우리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기존의 전통 질서를 하나하나 문제지 삼으면서 고쳐나오는 또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많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씨니까 이순신 장군 후손이야. 난 덕수이 씨야. 나는 누구의 명문가야. 이런 식의 문화들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하나하나 깨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활동을 잘 안 나타난다는 것들도 대조적이긴 하죠. 여튼간에 신문화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터져요. 1919년에 오사운동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항상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저항적인 피압방 민족들의 저항운동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오사운동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각성을 해요. 3.1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막 각성을 하면서 우리 중국이 이렇게 군벌 정권, 서양열강의 침탈 이런 거 사이에서 헤매이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천두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마오쩌둥도 참여하긴 하지만 마오쩌둥 아주 좀 지엽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천두슈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화 운동과 오사 운동의 결과물로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거예요. 이미 중국의 민족주의 그룹인 국민당 그룹은 존재했었고 그들은 이제 오사운동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북벌을 준비하는 거고 신생정당이 중국 공산당도 하나 탄생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화된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별로 없는 편이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내전을 하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 중국은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면서 결국은 공산당 그룹이 이제 그 민족주의 그룹을 몰아낸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그룹이 먼저 형성됐다가 프랑스의 탄압을 받으면서 거의 멸실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산주의 그룹이
중심이 돼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프랑스랑 미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나키즘부터 사회주의 공산당까지 다 어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세력이 좀 약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중일이나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르다 하면서도 비슷한 세계관 속에서 또 행동하고 반응하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볼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좀 좋겠죠. 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튼 그래서 그 신문화 운동과 오사 운동의 결과로서 중공산당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던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러면 혁명을 달성할 것이냐. 인민이 도탄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인민이 도탄에 빠졌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성공한 사례가 있죠.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러시아 사례, 소련 사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소련 사례가 뭐죠? 공장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도시에서 파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도시의 지배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결국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뭐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러시아에서 성공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국에서 통용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은 첫 번째 도시가 많지 않아요. 두 번째 도시는 국민당이 꽉 잡고 있어요. 세 번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의 주요 지역의 주요 요지들은 군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장기세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미약한 세력을 갖고 프롤레타리아트도 별로 없어요. 그 상태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꾼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워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만 계속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천두슈 같이 최초로 중국 공산당을 세웠던 그 최초의 집단은 이 국공합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국민당과 이렇게 좀 함께 해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취추바이, 리리산, 왕밍,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했었냐, 그 천두슈는 진독수라고 불러서 한자 그대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취추바이가 구추백, 리리산이 이제 이립삼, 그리고 왕밍이 왕명, 이런 사람들인데, 여튼간에 이제 그 취추바이, 리리산, 왕밍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이제 그 소련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두슈가 타육주의 노선으로 가니까 그건 배격을 하죠. 배격을 하지만 도시에서 계속 폭동을 일으켜서 또 파업을 해서 도시 시스템을 붕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혁명을 달성하자,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왜냐면 도시에서는 너무나 장기세 영향력이 크고 민중들이 그렇게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투쟁들이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마오쩌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오쩌둥과 마오쩌둥의 동지들, 그러니까 뭐 주더, 그리고 펑더화이, 뭐 나중에 더 커지면 린비아오, 저우얼라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주덕, 팽덕회, 그리고 린비아오가 뭐였냐? 임표였나? 요즘에 이제 또 이걸 안 쓰니까. 그리고 뭐 덩샤오핑은 등소평, 마오쩌둥 모택동, 이게 불렀죠. 이 인간이 왜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 요즘 발음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배울 때는 모택동, 등소평 이렇게 배우다가 제가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신형의 이유는 다 중국 발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입으로 익히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튼간에 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룹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도시는 장지세 꽉 잡고 있고 도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농촌을 조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성의 중심부는 다 군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성과 성 사이에다 근거지를 마련해야 된다. 즉 농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에다가 소비에트를 건설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간다. 이런 어떤 기존의 생각이나 주장과는 다른 방식이었던 도전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이제 주변부에서 뭔가 조직화하면 그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튼간에 기존의 주요 노선들이 실패하는 가운데 여기 나오듯이 장시성에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비에트가 결성이 되는 게 꽤 성공적이에요. 장시성도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도시에서 폭동하는 이런 애들은 별게 아니거든요.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실제로 장제스는 이제 근대화를 추동하는 가운데서 사실 장제스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건 구군벌들과의 싸움인 거죠.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옌시산이라든지 펑유시안 같은 어떤 장쉐랑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군벌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군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중화민국을 유지할 수도 없고, 중화민국이 지향했었던 어떤 그 민국의 가치 같은 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부적인 투쟁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승리를 계속 거두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30년대가 돼요. 그래서 34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국민정부가 들어선 지 한 5, 6년 된 거죠.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공산당이에요. 도시에서 들고 일어난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의 특징은 철저할 정도로 너무나 뭐라고 할 수 있죠? 이 국민당이 관리하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특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장제스가 느낀 거죠. 아차, 이대로 놔뒀다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농촌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공산당을 대토벌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국민당군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934년 10월 달에 루이진에서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한 10만 명 정도의 세력이 규합이 됐는데,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탈출하자라고 하면서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쭉 보다 보면 막 상강혈전, 구이저우성 같은 또 여기 또 이제 뭐냐 이민족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고, 또 스촨성은 또 외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또 이쪽은 또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4,000m를 넘는 대설산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이 정말 관목도 자라지 않는 정말 풀밖에 없는 그런 대초원, 보긴 이쁠지 모르겠지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데를 또 통과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피해 가는데, 이걸 또 장제스가 무지하게 쫓아오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시절에 한 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었고, 이것이 생존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존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 과정 동안, 약 2년간의 대피 기간 동안 장제스는 끊임없이 이 세력을 없애려고 했고, 장제스의 끝도 없는 공격 속에서 마오쩌둥이 생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대장정을 통해서 마오쩌둥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역사 속에 딱 그 이름을 또 알리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마오쩌둥의 별명이 불사조였죠. 죽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예난, 중국혁명의 성지죠. 예난에 이제 근거지 집결하게 되면서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냥 이렇게 싸우라고 놔뒀으면 장제스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을 없앨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10만 명이 도망 나왔지만 생존한 사람이 8,000명밖에 안 됐었고, 중국 공산당이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 시기 때 이제 얘기가 살짝 빠지는 거긴 하지만 일본이 도와주죠. 역설적이게도. 왜냐면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면서 만주국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1년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29년에 중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한 지 2년 만에 일본이 들어와서 만주를 점령하면서 만주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장쉐랑이 군대를 끌고 피난을 내려오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장제스 입장에선 지금 나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 말끔해 보이지만 속에 허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만주에서 일본과 교전을 벌이지 않고 군대를 싹 빼고 국제연맹에 제소를 하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내부적으로 막 경쟁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수년간 걸쳐서 공격하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장제스는 우리 중국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동북 지역을 다 뺏겼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생각을 해야지 왜 민족끼리 싸우냐. 예전에도 순원 같은 경우는 국공합작을 하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었는데 지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비판들이 막 생기게 막 되는 거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생존했었던 마오쩌둥이 반장 항일이라고 해서 장제스를 반대하면서 항일 전쟁을 막 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막 쌓는 거예요. 봐라, 장제스 틀렸다. 우리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쯤 엄한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막 여론을 그걸로 몰고 가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만주 군벌이었었던, 이 동북지방 군벌이었었던 장쉐랑이 자기의 본거지를 잃고 이제 시안에 있었거든요. 시안, 장안 쪽에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장쉐랑이 포섭이 돼요. 그러니까 장쉐랑이 포섭이 된다는 건 장쉐랑이
공산당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당원들과 밀담을 나누면서 항일이 먼저다. 그리고 자기의 본거지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난징에 머물고 있었던 장제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주변이 만류를 하죠. 가지 말라 하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장시량을 찾아가요. 근데 장시량을 만난 자리에서 장시량이 군대를 동원해서 장제스를 이제 연금 잡아가두죠. 그 잡아가둔 상태에서 이 장시량과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과 이제 장제스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장제스가 좋다. 그러면 항일로 나아가겠다. 대신에 나는 총통이고 항일로 나아가려면 나의 의지와 나의 지도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말로 약속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측에서 그 문서를 쓰자. 그러니까 감히 총통한테 문서를 요구하냐. 내 말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가리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돌아와요. 돌아와서 난징에 돌아왔었을 때 막 사람들이 와 하고 국제사회도 이제 장제스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장제스가 죽는다라는 건 그동안 이 혼란스러운 중국을 그나마 유일하게 묶어서 뭔가를 해보는 사람이 장제스밖에 없었거든요. 장제스를 죽인다라는 건 다시 모든 게 다 해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절대로 장제스를 못 죽이게 하는 그런 압박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찌됐건 내외의 노력 속에서 장제스가 돌아오게 되고 난징에 막 2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장제스 총통 외치고 하면서 장제스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돌아와서 장제스가 이제 결국은 제2차 국공합작 1936년에 2차 국공합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대를 해서 항일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보면 이런 재미가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재미가 있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공교롭게도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일본의 가장 적대적이었었던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득을 보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결국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을 살려놓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이 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국공 내전을 통해서 밀어내면서 이제 장제스 세력을 타이완으로 밀어내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없이는 이야기 전개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서양 사람 텔레비를 통해 좀 듣는데 중국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밌죠? 사실 중국 근현대사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흐름과 맥만 좀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썼어요. 정신의 자율성이 새로운 길을 만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결국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복잡한 역사 과정도 있고 그 안에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어찌됐건 이제 굉장히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계속 열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같은 거 앞에서 말했듯이 민족, 민권, 민생. 근데 민족, 민권은 뭐 비슷해요. 민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 근데 마지막 민생이거든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약점을 치유하고 자본주의 문제점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생활세계를 만들겠다. 오늘날 타이완의 독특한 시장경제 체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또 하나 뭐냐, 마오쩌둥의 어떤 농촌지향사상. 마오쩌둥이 보기에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니에요. 마르크스나 레닌은 구조나 정치력을 강조했죠.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보기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의 철학적 논리나 정치가의 의지보다도 인민의 광범위한 의지라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의지, 신사층에 의한 억압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의지, 그리고 군벌의 폭압 속에서 맞서 싸우려는 결연한 의지. 결국은 아래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인간의 의지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을 사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인민의 의지의 책상에서 인민의 의지를 활용하면서 공산당 구역을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농촌을 선택했다. 여기서 멈추는 건 좀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마오쩌둥은 전략적으로 농촌을 선택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90%가 농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민의 대변자가 되면 인민은 알아서 따라올 거라는 거죠. 인민을 위해서 토지 개혁도 해주고 인민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인민이 다 내 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인민의 의지를 신뢰했었던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농촌 세계가 다 마오쩌둥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도시 중심의 장제스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 거죠. 덩샤오핑이 들어서서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치적 질서는 공산주의를 가되 경제를 개방한다라는 구조가 현재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식의 민주공화정,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식의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뭐 이런 약간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발전 과정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과정과 맥락 속에서 각각 다른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검토하고 따져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는 태도로 좀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이제 그 좀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었는가 위주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했어요.